나와요. 무슨 비난이 나오냐. 대표적으로 이걸 비난했던 사람이 나이팅게일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나이팅게일이 가서 딱 보고 나서 이제 한 얘기가, 말하자면 이 레드크로스라는 게 오히려 그 강대국들의 전쟁을 쉽게 만드는 거 아니냐고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 포트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고요. 그래서 이 사실은 굉장히 중립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게 뭐냐면 군사주의하고 말하자면 인도주의라는 게 굉장히 결합돼서 나온 거예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뭐 이런 식입니다. 이게 레드크로스 광고예요. 여기 보시면 성조기업이나 그죠. 전부 이 당시 광고를 분석해 보면요, 다 국가주의가 바탕을 두고 있어요. 전부 다. 이게 레드크로스 딱 있지만 이게 다 애국을 이제 그래서 대표적으로 히틀러도 그렇고 다 그래서 서포트를 한 거. 영국도 대표적입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났고, 그리고 뭐 이런 식입니다. 가령 2차 대전 때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레드크로스 광고인데요. 레드크로스 광고인데 여기 꼭 이게 붙잖아요. 아메리칸 레드크로스라고 해갖고 국가주의의 상징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게 두 얼굴이죠. 한쪽으로는 굉장히 인도주의 활동을 하지만 실제로는 권력이라는, 공권력이라는 게 굉장히 결합되어 있던 단체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1949년 우리가 이제 요즘 많이 이해하는 제니바 컨벤션 개념이 나온 거죠. 그거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뭐 국적과 인종과 뭐 이런 걸 구분하지 않고 이제 치료한다는 개념이 나온 건데, 이제 이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지금 딜레마랑 되게 비슷한 건데요. 이게 의료 원조, 제가 이쪽 활동도 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겁니다. 과연 인도주의적인 활동의 공간이라는 게 정치 중립적일 수 있냐, 가치 중립적일 수 있냐, 이게 이제 딜레마예요. 항상 딜레마인데, 그걸 이제 지금도 이제 묻고 있죠. 근데 이제 사실 1, 2차 대전 때는 이런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사실은 그거 아십니까? 이 레드크로스가 가장 국가주의적으로 활동했던 나라가 한국전이에요. 그런데 또 재밌는 한 가지는 레드크로스가 왜 저기를 받았잖아요. 중국 포로나 북한 포로들을 받았어요. 받아서 그 활동을 그러니까 적국 포로를 받아서 활동을 한 첫 번째이기도 해요. 이 한국전쟁이. 그러다가 베트남 전쟁 때도 대표적으로 레드크로스는 이용을 당합니다. 이용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것까지 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국경없는 의사의 광고인데요. 국경없는 의사회가 이제 그래서 사실은 1971년도에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이런 이제 말하자면 가장 이쪽 저희들이 몸담고 있는 인도주의 의료 활동에서는 이제 앞서가면서 중립적으로 이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거에도 좀 문제는 되게 많죠.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국경없는 의사인데, 국경없는 의사에는 총 자산 1년에 모으는 돈이 한 6천억쯤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없는 돈이에요. 그리고 국경없는 의사에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경없는 의사에 1년 총회를 할 때 앞자리는 전부 할머니들이세요. 그게 뭐냐, 미망인들이 유산 기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나 스위스에서는 미망인들의 돈은 다 국경없는 의사회로 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앞쪽 자리는 전부 다 그분들이세요. 이렇게 이러고 다 계세요. 돌아가실 듯한 분들이 계시고, 거기 있는 직원들 얘기는 빨리 돌아가셔야 된다고 우스갯소리로 저분들이 빨리 돌아가야 돈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이제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국경없는 의사회가 이제, 왜냐면 제가 이제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환경운동연합이 몇 년 전에 굉장히 곤욕을 치르셨잖아요. 곤욕을 치르셨는데, 이제 한국에서 그것도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가령 활동가, 시민운동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다면, 되게 이제 기존의 기성세대들, 또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한국에서 꼭 하는 말 있잖아요. 그러면 좌빨이냐. 이런 얘기들을 꼭 하세요. 가령 저 같은 경우도 강의 때 이 국경없는 의사회하고 영국의 NHS 제도가 있습니다. 영국은 의료가 공짜예요. 그 얘기를 했는데, 삼성
지금 은퇴하셨는 삼성오리온 원장님이 딱 손을 드시더니 강생이 좌빨이었구나. 그 말을 딱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너무 황당해서 그때 한국 와서 한 2주 됐을 텐데 저는 갑자기 종북 좌파에 이게 됐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런 국경 없는 의사회든 아까 그린피스든 이런 어떤 뭐 시민 활동이라고 해야 돼. 이런 활동을 하면 한국에서는 이게 보니까 약간 좌냐는 반정부냐 이런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한국에서 일단 이미지적으로 이게 이미지 메이킹의 문제고요. 이미지적으로 시민 활동을 이렇게 하시고 앞으로 펀드라이징 행사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문제는 그 문제가 부딪히실 것 같아요. 정치적인 색깔의 문제 아니면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중립적일 수 있냐는 문제. 근데 이제 그거로부터 이게 MSF가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예가 되는 거예요. 원래 국경 없는 의사회는 진짜 순수하게 프랑스에 있는 의사들이 이제 만든 겁니다. 만든 건데, 근데 실제로 지금 학계에서는 굉장히 비판을 또 많이 받기도 해요. 왜냐면은 특히 이제 이겁니다. 이게 유명한 사건인데요. 루안다에서 국경 없는 의사회에 멤버들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 근데 이 사람들이 갇히게 됐어요. 그래서 MSF의 요청에 따라서 군사적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이런 사람들인데 마르스트나 이런 사람들이 비판을 하게 돼요. 니네 MSF라는 것도 결국에 강대국의 군대를 뒤에 업고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냐. 그랬는데 이제 이 문제가 그래서 지금까지도 싸워요. MSF가 이제 왜냐면은 현장 활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가령 뭐 군벌들하고 타협해야 될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MSF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군벌들이 많잖아요. 아니면은 프랑스나 미국의 힘을 빌려야 되는 때도 있고. 그래서 MSF 활동에 있어서 과연 너희들이 정치적으로 되게 중립적이고 뭐 인류애를 바탕으로 한 단체냐는 논란이 계속 지금도 있어요. 이번 겁니다. 이번에 에볼라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에볼라가 났는데 지금 에볼라를 두 집단이 가장 많이 치료를 하고 있어요. MSF하고 또 하나는 쿠바 의사들입니다. 쿠바 의사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너무 웃겼던 게 2002년도에 에볼라를 담당하는 의사가 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벌써 나온 지가 한 32년쯤 되고 그 다음에 그때 이미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에볼라가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클 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백신도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제 에볼라라는 게 뭐 서양 사람들이 많이 걸리지도 않았다는 문제기도 하고 그리고 요새 뭐 거기서 음모 이론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에볼라 백신을 저희 옥스퍼드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어제 에볼라 백신이 처음 투입이 됐어요. 환자한테. 투입이 됐는데 돈은 저기가 되거든요. 글락소가 돈을 냅니다. GSK가.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휴먼 트레이를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임상. 이거는 천문학적인 돈을 절약해 줍니다. 한 20년 걸리는 거를. 그래서 이제 그때 이미 그분이 이머징 디지즈 등장하는 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에볼라 경고를 했던 기억이 나요. 한 10여 년 전에.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되니까 그런데 이 MSF라는 단체 같은 경우가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비난을 받아야 되고 어디까지 이걸 또 좋게 봐야 되고 이러냐. 그리고 이제 재정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비판하는 단체가 옥스팸이에요. 옥스팸 같은 경우 옥스팸이 갖고 있는 회원의 돈의 한 70% 정도를 인건비나 이런 걸로 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와서 이제 제가 활동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옥스팸의 행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여기서 좀 끊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영국에서 제일 충격받은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 갔을 때. 제가 석사를 마치고 박사를 올라갈까 말까 할 때 자페어를 갔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자페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 진짜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와요. 그러면 이제 저희 상식상으로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삼성 코너에 사람이 많을 거고 현대 코너에 사람이 많을 거고. 근데 거기는 이제 대표적으로 저쪽에 많습니다. 금융. 영국은 시티 금융이 유명하니까. 거기에 많은데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어디냐? 옥스팸이 있어요. 옥스팸. 옥스팸에 굉장히 많은 애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근데 그래서 저거는 이 자페어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페어에 이게 또 봉사 이런 것도 할 사람을 모으러 왔나 보다.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거는 그 자페어 옥스팸 대표로 온 사람이 누구냐면 그 전직 어디지? 뉴욕에서 일하던 브로커래요. 스톡 브로커. 이 사람 아주 프로페셔널이더라고요.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근데 너무나 충격적인 게 임금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국이 보통 지금 약간 변동이 있는데요. 영국이 대학교 3학년입니다. 그러면 대학교를 졸업을 하면 보통 25,000에서 35,000 사이를 받아요. 연봉을. 그러면 파운드가 요새 한 1,900원 되는데 돈 2,000원 계산해도 그러면 한 5천만 원에서 한 7천만 원 사이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옥스팸이 5만 원 파운드가 넘었어요. 그때. 너무 놀랐어요. 그럼 배나 1.5배를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 급이 있더라고요. 약간 그가 뭐냐면 저도 그렇게 다층적인지도 몰랐어요. 그 옥스팸이라는 단체가 뭐 여러 사람을 뽑더라고요. 회계사도 뽑고 뭐도 뽑고 막 이렇게 되게 뭐 광고하는 사람도 뽑고 IT도 뽑고 뭐 엔지니어도 뽑고 막 이러는데 근데 그 제일 낮은 연봉이 25,000파운드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사람이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여기서 일을 하면 프로모션을 할 수 있다는 걸 되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옥스팸에 경력이 있으면 가령 같은 회계사도 옥스팸에서 회계사를 쓰면 더 프로모션을 해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일례를 쭉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옥스팸이라는 거는 그때 뭐였냐면 저는 봉사단체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서 느꼈던 첫 번째 충격이 직장이구나 라는 거하고 근데 이 직장을 통해서 두 가지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냐면 기본적 임금, 그러니까 생활이죠. 하고 뭐냐면 자기 발전이라는 거예요. 프로모션이라는 건 자기 발전이니까. 근데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는 좀 부정적이었어요. 저도 왜 이러냐 이게.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몇 년을 이렇게 지내다 보면서 그리고 이번에 제가 와서 이제 느낀 게 이제 우리도 약간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제가 아는 여기 활동가 단체가 사람이 2명이 필요해서 공고를 냈는데 평균 연령 40 이하가 안 오신대요. 어플라이를 안 하신대요. 그리고 심지어 50 넘으신 분도 어플라이를 하시는, 그러니까 어디에서 뭐 사무총장 정도를 하신 분이 또 어플라이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젊은 수혈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공익활동가 몇 분 중에 친구들 중에 어린 친구들한테 제가 진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이대로는 더 못 버티겠다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 가지가 되게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직업이라는 게 두 가지가 충족이 되었잖아요. 하나는 기본적인 생활의 문제, 또 하나는 자기 만족.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어떤 명예라고 그러죠. 프라이드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그게 이제 충족이 돼야 되는데 한국의 지금 이런 단체들의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두 가지가 다 붕괴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유럽을 한번 모델을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도 비슷해요. 왜냐면 원래 체리티라는 게 종교단체들 처음에 시작했으니까 다 희생이었어요. 그러다가 아까 이제 조직적으로 나온 건 전쟁 때 이제 나온 거죠. 국가의 서포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런 대표적으로 MSF 같은 경우가 1970년대에 나온 가장 롤 모델인 순수한 회비로만 운영이 되는 단체예요. 여기는 어느 정도냐면요. 재작년에 MSF 전체 총재가 연대에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여기 절대 밥을 얻어먹잖아, 이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 강의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모셔드렸어요. 그랬더니 거기 총장도 나오고 난리가 난 거죠. 했는데, 끝나고 났는데, 만찬을 준비를 하셨대요, 연대에서. 근데 그 총장하고 전 세계 상국장인가가 자기들 8,000원 범위 내에서 먹었으니까 어디 가자는 거예요. 분식점 갔어요. 근데 총장님도 분식점 써먹고 더치페이하고 나왔어요. 굉장히 중립적이에요, 사실은. 특히 돈 쓰는 문제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내부 운영 체제를 보면 완전히 직장으로 굴러갑니다. 직장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단체,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모든 단체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지속 가능인 것 같아요. 지속 가능.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환경운동장 몇 년 됐습니까? 저 한국에 생긴 게 22년. 아, 그럼 굉장히 오래되시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3년의 비전, 그다음에 10년의 비전을 짜실 때 한국 환경운동연합이 적어도 1세기는 가는 단체를 뭐 비전으로 삼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령 우리들이 부러워하는 이런 옥스팸이라든가 MSF라든가 이런 단체들은 사실 그 운영 체제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예요. 롱텀. 얘들은 한번 하면 100년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의 이 소위 말하는 공익활동이라는 영역이라는 게 굉장히 지속하기가 어려운 지금 지경에 왔고, 과연 몇 개의 단체가 과연 50년 후, 1세기 후에 이 한국 사회에 존재할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MSF 같은 경우를 꼭 비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한국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본인들의 위치라든가 본인들의 어떤 비전 같은 걸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실제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NGO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MBA에 지금 유수의 MBA에 NGO를 담당하는 교수들이 생겨요. 왜냐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비즈니스라는 건 왜 생깁니까? 돈이 들으니까 생기죠. 지금 에이드, 소위 말하는 그쪽 유럽 이런 데서는 에이드라는 데 돈이 몰려요. 근데 뭐 대표적으로 영국에서는 빌 게이츠가 한 어마어마한 돈을 냈어요. 뭐 수천억을 내가지고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을 캠브리지에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지금 옥스포드도 아마 3분의 1 정도의 연구가 그 사람 개인 돈으로 다 운영이 될 정도예요. 그 사람 하나의 돈으로. 그러니까 이제 돈이 두르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거를 항상 거는 거죠. 거기에 이제 기부를 받을 때는 공익적인 거에 써야 된다는 거 앞에 기부를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들이 글락소를 비난을 엄청 하죠. 비난받아야 될 기업이긴 해요. 근데 파이자하고 글락소하고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파이자 미국 회사예요. 글락소는 영국 회사고 GSK라고 그러죠. 근데 파이자는 굉장히 비윤리적인 기업이에요. 진짜. 특히 그 임상실험에 있어서는 잔인할 정도로 제3세계 사람들을 이용해서 해요. 그런 면에서 GSK는 약간 좀 다른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웰컴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GSK가 합병을 해서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GSK요. 글락소는 앞에 붙고. 근데 웰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1세기 전에 존재했던 사람인데, 최초의 억만장자예요. 의료 억만장자. 근데 그 사람이 뭘로 돈 벌지 아세요? 여러분들 캡슐 있잖아요. 캡슐을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전엔 약이 써서 못 먹었대요. 그 사람이 그거를 개발해서 20대의 억만장자가 돼요. 그래서 웰컴 만드는데 이 사람이 역사학자였습니다. 철학자였고 그 유언을 남겨요. 자기가 만드는 모든 수익에, 자기 회사가 만드는 모든 수익의 10%는 무조건 사회에 써라고. 그래갖고 그 GSK가 나중에 임수합병을 합니다. 웰컴 트러스트라고 그러는데 그 런던에 헤드쿼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돈이 5조쯤 있습니다. 5조라는 돈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웰컴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들이 요새 아는 그 휴먼 게놈 있죠. 그 돈이 그 한 재단의 돈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는 반드시 조건을 걸어요. 그거는 저기를 걸으면 안 돼요. 특허를 걸으면 안 돼요. 웰컴에 돈을 받아서 하는 모든 과학 연구는 특허를 걸으면 안 됩니다. 공익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요새 우리나라 기업들도 공익사업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은데 외국 기업과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외국 기업들은 그런 걸 조건으로 걸어요. 가령 제가 MLS라는 거를 이렇게 그런 걸 좀 하고 있는데요. 가령 MLS라는 게 말하자면 여러분들 하시는 이 핸드폰을 이용해서 헬스를 하는 거예요. 헬스를 하는 건데 이게 삼성 같은 경우는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삼성이 지금 이쪽으로 가고 싶어하고 엄청 돈을 쓰는데 삼성은 다 특허를 걸어요. 근데 이 MS라는 부분은 이건 특허를 안 걸게 돼 있어요. 유럽에서는 다 오픈 소스예요.
오픈소스로 다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돈을 주는 부자들이 그걸 옵션으로 걸어요. 특허를 걸면 다 취소해요. 그거 뱉어내야 돼요, 돈을. 그래서 이게 NGO 비즈니스라고 해서 그쪽에 파이가 커진 거예요. 돈이 모이니까 많은 NGO들이 생겨요. 많은 NGO들이 생기고 또 거기에 사람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요. 우리랑은 좀 다른 현상이에요. 이 현상이. 그래서 이제 가령 여기 보면 그 NGO들이 가령 이런 거고 아직도 종교적인 데서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목스팸이나 뭐 세이브 더 칠드런이나 뭐 이런 거 많고 그 다음에 여기 게이츠 파운데이션 아까 말씀드린 웰컴 트러스트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따 제가 몇 개 이렇게 카테고리를 좀 제시를 해드릴 텐데 한국의 활동이 좀 문제가 뭐냐면 지금 국내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해외로도 한번 눈을 돌려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좀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가령 여러분들이 하시는 환경 문제만 해도요 저희가 하는 메디슨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요새 혹시 주변에 전공하실 분들 있으면 꼭 추천하는데 기후하고 건강하고 하는 쪽으로 외국에서 석사만 따오셔도 잡을 금방 구하세요. 요새 가장 중요한 헬스 이슈가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사실 여러분들과 같은 환경운동연합 같은 단체들이 저희들 같은 메디컬 단체들하고 이렇게 결합이 돼요. 그쪽에. 근데 이제 가령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펀드 같은 것도 좀 시야를 넓히시라는 얘기죠. 해외 펀드가 많아요. 가령 이 웰컴 같은 경우는 제가 재작년에 뭘 갖고 한국에서 좀 사업을 했었냐면 이주노동자 건강 문제를 가지고 했는데 외국 사람들은 한국이 단일민족이라고 이렇게 워낙 광고를 해대가지고 한 100만에 이렇게 말하자면은 다문화라든가 이주한 분들이 계시다는 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에 펀드에 그런 펀드들이 있어요. 큰 펀드는 아니었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가령 제가 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사대강 같은 거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테마예요. 외국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재호 씨가 옛날에 영국에 왔어요. 4대강 문화를 영국을 봐야 되겠다고. 저는 안 나갔는데 저한테 통역을 해달라고 했는데 제 후배가 나갔어요. 나갔는데 런던 동랜드부터 이 문화를 보는데 런던 시에서 실제 그랬대요. 왜 자꾸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요? 왜 자꾸 우린 이걸 부셔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서 거기서 잘 들었대요. 이 양반이. 듣더니 한국 와서 헛소리를 하시더라고. 자기 잘 보고 왔다고. 독일에서는 더 황당했던 게 통역한 친구를 알아가지고 독일에서는 아예 담당자가 안 나왔대요. 처음에 이렇게. 왜냐면 아니 이걸 왜 우리가 나가서 설명을 해야 되냐고 이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하냐면 운하라는 게 있어요. 그게 옛날에 다녔잖아요. 옛날에 운송수 다녔잖아요. 근데 지금 딱 골칫거리예요. 왜냐면 그게 뭐냐면 그게 필요도 없는 데다가 홍수 조절 능력조차도 없어요. 그건 아예 옛날 거에서. 그런데 거기에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는 뭐냐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운하를 약간 레저적으로 이용하는 걸 갖고 해요. 근데 반드시 환경 친화적이어야 돼요. 그런 걸 갖고서 이게 도시 재생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뭐 그런 걸 하는데 문제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골치예요. 저 옥스퍼드도 있어요. 거기 한 100년 된 거 이렇게 있어요. 거기서 이것만 하면 로잉만 합니다. 로잉만 하지. 근데 이제 가령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외국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한국과 같이 굉장히 발전된 나라가 그걸 왜 추진을 해야 되는지 가령 리서치 펀드라든가 어떤 그런 것도 외국에 좀 눈을 돌리셔서 한번 신청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외국에 눈을 돌리셔서 그런 자료들 같은 걸 영어 자료를 좀 많이 생산해내시고 그 다음에 무슨 컨퍼런스에도 많이 참석하시고 이랬으면 되게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이쪽에 관심이 있었던 게 2001년도에 저먼 인스티튜트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독일이 2차 대전 때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인스티튜트를 만들어줘요. 마샬 펀드를 이용해갖고 그 마샬 펀드 기금이 사실 요새 이쪽이 독일에서 많이 와요. 미국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 인스티튜트인데 거기에 헬스 앤 메디슨이라는 테마를 잡아갖고 2년을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모임에 이제 갔었는데 전 너무나 충격받은 게 오스트레일리아 학자분인데 DMZ를 연구를 하시더라고요. DMZ. DMZ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저 근무도 해봤지만 저는 환경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이런 천국이 없다는 거 이게 동식물에 아주 특이하대. 근데 니네 나라 사람들이 이걸 연구를 왜 하는지 모르겠대. 그리고 그때 제가 발표를 했을 때 제 질문을 뭘로 받았는지 아세요? 그때 봉준호의 괴물이 거기에 개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질문이 그거예요 저한테. 봉준호 괴물을 무슨 철학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나? 반미 감정. 근데 그 중에 거기는 그런 컨퍼런스여서 저한테 환경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야죠. 무슨 한국의 환경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무슨 제안이 왔냐면 그 사람들이 그 학회를 만들었어요. 환경사학회라고. 그게 환경사학회, 세계 환경사학회 그래 생겼어요. 근데 거기에 분과를 만들자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이.